그 책만 보고 공부한 AI가 과연 AI냐. 연애를 하는데 책으로 연애를 배웠어요. 연애 잘할까요? 결국에는 이 AI는 느껴야 돼요. 세상을 느끼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을 어떻게 느낄 거냐는 겁니다. 로봇을 만들었는데 얘는 뭔가 좋아요. 눈치가 빠르거든요. 로봇을 딱 갖다 놨는데 답답해요. 눈치가 없거든요. 이런 게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수렴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값싸게 공급하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그가 제2의 스티브 잡스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산업혁명입니다.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신체를 가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은 기계공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로봇이 지능을 가지는 과정으로 봐야 할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둘 다라고 봐요. 출발선상이 저는 이제 기계가 출발선상이니까 기계공학과를 나왔고,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기계를 잘 만들어서 여기에 두뇌를 넣어주는 이런 입장인데, AI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책만 보고 공부한 그런 AI가 과연 AI냐 이런 거죠. 뭐 좀 비유를 하자면 연애를 하는데 책으로 연애를 배웠어요. 연애 잘할까요? 납득이 안 돼. 뭐 이런 거 같은 느낌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AI라고 지금 봐요. 책만 보고 텍스트만으로 지식을 쌓은 어떤 지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도 그런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AI를 통해서 그럴듯한 대답을 얻었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거야? 한번 검증을 한번 해야 돼요. 책만 보고 들이파서 세상을 안 그 AI는 많이 부족합니다. 결국에는 이 AI는 느껴야 돼요. 세상을 느끼면서 배워야 됩니다.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 읽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피지컬한 세상을 느끼면서 피지컬한 데이터를 얻으면서 이 AI가 다 조합이 돼야지 진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쓰는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AI에 그 데이터를 넣어줄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그거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인 경우가 궁합이 진짜 잘 맞는 거죠. 그래서 AI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AI에 신체 데이터가 들어오는 도구로서 로봇을 바라보는 게 맞다. 그래서 양방향이 다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고받고 티키타카 하듯이 주고받고 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치는 일을 하는 가치도 있지만 AI를 더 뛰어난 AI로 만드는 도구로서의 가치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느끼기 위해서는 센서도 또 로봇에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달려야 되는 상황.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러면 이제 세상을 어떻게 느낄 거냐는 겁니다. 센서로 느껴야죠. 좋은 센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값싸게.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에 센서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 센서가 다 데이터인 거거든요. 촉각 센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느껴지는 힘도 중요합니다. 액추에이터가 구동기라고, 말이 구동기고 말이 액추에이터니까 행동하는 것만 생각해, 움직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거 센서예요. 액추에이터도 센서입니다. 얼마나 큰 힘을 줬느냐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얼마의 큰 힘을 줬어. 팔꿈치는 얼마, 팔목은 얼마, 어깨는 얼마, 이런 식의 힘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센서입니다. 휴먼 로봇 인터랙션.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 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로봇 시대를 좀 더 차원 높게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AI 에이전트 혹은 LLM이 등장을 하면서 휴머노이드 이제 발전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라고, 도구를 사용하는 로봇을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가 AI 에이전트로서 최종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수렴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휴머노이드로 수렴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가 AI 에이전트로서 뭐 여러 로봇들이 도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로봇이 어떤 AI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잘 했을 때, 그때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어떤 시장성이 있어서 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송 로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AI가 어떻게 적용이 돼서 경로를 어떻게 더 잘 생성을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더 잘 피해 다니고 뭐 그런 식의 AI들이 잘 적용되면 그게 경쟁력이 되겠죠. 그런데 이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게 이제 LLM의 초고대 AI의 가장 큰 장점인데 그걸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는 휴머노이드 로봇일 수밖에 없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런 AI 에이전트로서 수많은 일을 해낼 때 다른 특정 로봇의 가치는 낮아질 겁니다. 스마트폰 생각을 해볼까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딱 들고 나온 그 프레젠테이션의 시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자고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선 뭐 전화기, 소위 휴대폰 따로 들고 다니고. 네, 저 모토로라 레이저 갖고 다녔어요. MP3를 따로 가지고 저 다녔죠. 아이리버 MP3 플레이어 네. 갖고 다녔어요. 디지털 카메라, 네. 뭐 여행 가게 되면 이제 따로 가지고 다니고. 또 저 PDA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가방을 열어보면 막 디바이스들이 막 그리고 배터리도 막 몇 개 갖고 다니고 막 전선 가득 찼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갑도 안 들고 다닙니다. 스마트폰 하나 딸랑 들고 다닙니다. 가방도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자,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 스마트폰 하나가 다른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하나의 디바이스가 수많은 디바이스들을 다 품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중독됩니다. 왜냐하면 편리하고 편리보다 더 넘어가서 더 새로운 게 되니까.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랑 인터넷이랑 연결시켰더니 SNS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디오 찍는 능력이랑 또 인터넷 올리고 뭐 텍스트하고 뭐 댓글 달고 뭐 이런 걸 다 합쳐줬더니 1인 미디어가 탄생을 하네요. 그리고 미디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 이런 거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수많은 기기를 하나의 디바이스로 뭉쳤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AI 에이전트로서 수많은 로봇들이 이제 탄생할 겁니다. 이런 로봇에 AI를 잘 넣었더니 와, 좋은데? 그래갖고 어떤 부분에서는 시장성까지 있어서 거기를 이제 어떤 새로운 섹터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로봇이 탄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치킨 튀기는 협동 로봇 나온 것처럼. 그런데 이 수많은 에이전트들을 다 뭉쳐서 하나의 에이전트가 그걸 다 해낼 수 있다면 그때는 폭발력이 어떨까? 이건 산업혁명입니다. 어떠한 다목적인 디바이스가 성공했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의 디바이스가 수많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됐을 때 그때는 새로운 산업이 창발이 되고 그 생각하지 못했던 산업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그걸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정보통신혁명은 PC가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모바일 혁명은 스마트폰이 만들어냈습니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지금 AI 혁명은 누가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보면 전 휴머노이드 로봇이 AI 혁명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AI가 뭐 여러 가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세상을 바꾸는 성과였느냐? 뭔가 좀 편리하고 그 효율이 높아지긴 합니다. 뭐 예전에 검색 막 할 걸 갖다가 GPT한테 물어보면 야 이거 좀 찾아줘. 그러면 쑥 넣고 이거 좋은데? 그리고 그 정도예요. 그게 세상을 바꿀까? 편해지고 효율적이긴 했는데 이게 혁명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AI가 만약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서 일을 음성을 바탕으로 해낸다. 그러면 이게 또 뭐 어떤 일을 할까 생각을 하면 뭐 어떤 직업이 생길까? 어떤 산업이 펼쳐질까 생각하면은 막 생각하는 대로인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초기의 모습과 너무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몇 번 벌어졌으면 이제는 좀 알아야죠. AI 에이전트들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하겠지만 그리고 어느 섹터에서는 그건 성공을 해서 몇 년간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올릴 수도 있지만 그건 해야죠. 해야 됩니다만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수렴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값싸게 공급하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그가 제2의 스티브 잡스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지금 일론 머스크가 노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해낼 것 같아요. 그래갖고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교수님은 궁극의 AI 에이전트라는 거는 이제 자비스와 같은 뭐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를 넘어서서 그게 비전으로 이렇게 현신이라고 하나요? 몸이 만들어졌듯이 휴머노이드로 몸이 만들어지는 게 궁극적인 진화라고 보시는 거고. 그 AI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모바일 혁명을 좀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은
그 가치가 있었는데 그 가치가 뭐였냐면 인터넷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실현해내는 폼팩터였던 거예요. 우리 인터넷이 나왔지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안에서는 그 인터넷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의 가치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정보에 대해서 차별되지 않는, 정보를 통한 권력이 생기지 않고 민주주의 같은 느낌의 그런 공유, 이게 인터넷의 가치였거든요. 그런데 그 인터넷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PC방에 가거나 자기 사무실 의자에 앉거나 이래야지 그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에서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인터넷의 가치는 스마트폰을 만나자 폭발을 했고, 궁합이 딱 맞는 팩터를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가치가 실현됐고, 그래서 우리는 모바일 혁명 시대로 들어간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냐? AI 시대예요. 그러면 AI의 가치는 뭐냐? 라고 물어봐야죠. AI 가치는 뭘까요? AI 가치는 저는 인간이 좀 하기 어렵고 좀 힘들고 위험하고 인간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일을, 그럼 뭐 기계가 좀 대신, 뭔가 기계가 아니라도 어떤 존재가 좀 대신해 주는 거, 이게 AI의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좀 더 인간이 좀 하기 적합한 일로 이제 옮겨가고, 인간이 하기 좀 힘들고 어렵고 좀 위험한 일들은 이제 인간이 아닌 존재가 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인간은 좀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AI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AI 가치를 그러면 어떤 폼팩터가 해낼 수 있는가를 보자고요. 스마트폰이? 태블릿이? 아닌 것 같아요. 궁합이 안 맞아요. 이 가치를 실현해내는 뭔가가 있을 텐데 그건 뭘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AI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났을 때 그 AI가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보고, 그건 또 하나의 혁명이다 라고 보고, AI의 혁명은 스마트폰처럼 AI의 혁명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완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일반인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기에는 경험을 못해서 말씀하시던 플랫폼이나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열려지는 그런 기회가 정말 휴머노이드로 탄생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약간 이렇게 아직은 상상을 어렵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비저닝을 해주시면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아직 닥치지 않았으니까 상상의 영역이죠. 다시 한번 스마트폰으로 넘어가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세상을 바꾼 거는 스마트폰 자체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뭐가 세상을 바꿨냐? 스마트폰에 깔린 앱들이 세상을 바꿨다고 봅니다. 카카오톡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채팅을 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한 거고, 티맵이 나왔으니까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우리가 길치들도 길치가 아닌 사람이 된 거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뭐 각종 금융기관의 앱들이 깔렸으니까 우리가 은행 창구에 가서 번호표 안 뽑아도 되는 거고, 이렇게 앱들이 나와서 그거에 걸맞는 서비스들이 만들어져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폰 자체는 그 기반을 깔아준 거죠. 휴머노이드를 플랫폼으로 바라보는 거는 그냥 스마트폰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저희 A로봇 같은 회사들이 열심히 개발해서 만들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뭐 서비스까지 다 만들 거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해줘야 됩니다. 모두에게 기회예요. 이런 거는 있겠죠. 앱 만드는 API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면 로봇 이렇게 작동해요. 뭐 이런 거를 제공해 줄 수는 있죠. 근데 그걸 받아서 어떤 서비스를 할까는 누가 제일 잘하냐면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업에 종사를 해야만 그 업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알아요. 저희같이 로봇 만드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공사장에서 뭐 벽돌을 쌓는데 미장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지. 그 용접하는데 용접하셨던 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써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거기에 새로운 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로봇을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진화하는 이런 거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쓰임을 한정 짓는 순간 갇혀버려요. 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 기반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은 그런 시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리포터 영화 많이 보셨나요? 거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도비거든요. 집요정 도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도비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도비는 안 보여요. 평상시에는 안 보입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요. 그런 정도여야 된다. 그래갖고 도비가 하는 역할을 보면 안 보이는 존재일수록 좋다.
물론 이제 내가 지금 외로워. 나 지금 얘기 좀 해줘. 그러면 또 짠 하고 나타나서 같이 고민 상담해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는 항상 있는 존재.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그런 존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도비는 어떤 마법사보다 마법이 강해요. 그래갖고 나쁜 마법사들이 뭔가 막 하면은 이 도비가 다 막아줍니다. 그러고 자기는 훌륭한 마법사인 해리포터를 존경합니다. 딱 로봇이 지향해야 될 가치? 영화를 보면서 그걸 좀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는 집사로서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인간이 필요할 때 같이 있어주는 그런 존재로서 있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휴머노이드 이 뇌에는 엄청 똑똑한 AI 하나만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오히려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감으로써 그 휴머노이드가 또 다른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용도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시장도 굉장히 많이 열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부분도 또 하나의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어디를 그걸 볼 수 있냐면 매트릭스 영화 보면은 헬기 조종할 때 트리니티가 헬기 조종할 때 딱 앉았는데 헬기 조종법 모르는데 나 다운로드 좀 해줘. 그랬더니 한 3초 동안 딱 그다음에 헬기 조종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떤 소프트웨어가 딱 들어가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거. 그런데 그런 세상을 가기까지는 아무 난관이 좀 지금만 생각해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만 그 난관들을 다 돌파했을 때는 그런 세상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휴머노이드의 API 시장이 또 열리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큰 시장일 겁니다. 그 휴머노이드를 사람들이 집에 들여놓고 불편함 없이, 그러니까 약간 불편한 골짜기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하셨던 휴먼과 로봇의 인터랙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로봇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모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로봇 하시는 분 이렇게 무작위로 100명을 모았어요. 자, 당신은 로봇의 어떤 분야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 추측으로는 압도적으로 HRI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핫해요.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HRI는 전통적인 로봇 하시는 분이 아닌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 심리학 공부했어. HRI 하기 가장 좋죠. 나 문학했어. HRI 하기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분야는 그냥 우리는 HRI라고 하면은 음성을 주고 누구야 부르고 그러면은 네 주인님 뭐뭐 TV 좀 켜줘 그러면 이제 TV 켜주고 꺼주고 뭐 이런 거들을 이제 HRI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HRI가 거기도 물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겠지만 좀 더 성과는 이런 겁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뜻이에요. 아, 연구원님 잘났네. 잘났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텍스트로는 좋게 남기긴 하겠네요. 네. 텍스트로는 좋죠. 근데 뭔가 느낌 안 좋죠. 이런 거에 대한 그 리포트들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뭔가라고 하나의 그 현재 상태만 보고 대답을 만들기보다 현재 상태에서 메모리를 사용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의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대화가 어떤 뜻이다. 이거를 해주는 연구들. 아, 되게 리소스 많이 드는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가, 뭐 이런 맥락은 어디까지 해야 돼. 그럼 메모리 속에서 어디를 추출해야 돼. 되게 복잡한 연구인데 성과들이 나와요. 어떤 성과가 있나요? 맥락을 알아야 해요. 눈치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잘났다. 와, 잘났어. 구분을 할 수 있으면서 사람들의 감정의 원리를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갖고 사람의 감정은 그 순간순간에 나오는 현상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다. 맥락 속에서 펼쳐지는 거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커피를 한잔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 알잖아요. 뭐 무슨 일 있었구나 집에서. 막 이러면서 슬슬 피하잖아요. 오늘 건들지 말자. 뭐 이런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눈치 빠름을 어떻게 알아낼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 이게 진정한 HRI로 가지 않을까? 그런 사례들이 보입니다. 그러게요. 좀 상상해보니까 사실 우리 GPT가 말 안 걸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별로 괘씸하게 생각 안 하는데 로봇을 사놨는데 제 집에 들어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약간 괘씸할 것 같긴 하거든요. 집에 막 들어오는 소리 들리면 약간 막 일하는 척하고 막 그런 것도 HRI에 들어가긴 하겠네요. 아,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HRI를 처음에는 그냥 로봇 한 분파로 생각하셨다가 이제 점점 이게 메인이다, 이게 메인스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얘는 뭔가 좋아요. 눈치가 빠르거든요. 로봇을 딱 갖다 놨는데 답답해요. 눈치가 없거든요. 뭐 이런 게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자동차를 살 때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사는데 뭘 보고 자동차를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 같은 사람은 엔진 마력부터 보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저 같은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딱 보고 이뻐 부터 시작을 해갖고 얘는 나의 감성은 뭔가를 건드렸어. 이런 느낌에 전혀 자동차의 성능과 관련 없는 거로 자동차를 고르듯이 로봇의 성능과는 관련 없는 무언가가 로봇을 구매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럼 또 휴머노이드가 인간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또 좀 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진짜 힘들어요. 저한테도. 너무 민감한 주제고 함부로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나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 좀 민감한 얘기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범죄 프로파일러들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흉악범이 한 번에 흉악범이 되는 경우보다는 뭔가 이렇게 동물학대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게 사이코패스가 되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로봇이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로봇을 함부로 막 대하면 이게 어느 순간에 막 사람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해요. 그러니까 이 로봇은 굉장히 잘 다뤄야 되는 도구가 될 것 같고 윤리 영역에서 정말 많이 다뤄줘야 되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제도들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짓이 도로교통법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신호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신호등을 발명하고 도로교통법을 정비하기 전까지 자동차는 흉기였습니다. 1900년대 초에 신문 사설을 보면 자동차랑 해골이랑 같이 그려놓고 사파로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인류는 더 잘 쓰고 있죠. 그렇게 된 거는 도로교통법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어떻게 잘 쓰는 법률을 잘 정비하고 문화를 만들고, 법보다 더 중요한 건 문화, 그리고 그 문명까지 가는 요거를 잘 만들지 않으면 우리 진짜 큰일 날지도 모릅니다. 휴머노이드라는 폼팩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시장, API 시장도 개방이 되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큰 비즈니스가 생길 거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 또 생길 또 다른 비즈니스 시장이 또 뭐가 있을까요? 소부장, 소재 부품 산업, 진짜 이거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말 각종 기계의 종합체거든요. 각종 센서 부품들의 종합 조립품입니다. 저는 그냥 센서와 액추에이터의 조립품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부품들은 누가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저같이 플랫폼 회사 만드는 사람들은 화려할지언정 그렇게 크게 이문을 남기지는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누가 거기서 이제 웃음을 짓는 승자냐. 이런 거죠. 자동차 완성차 제조업체보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알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로봇 회사, 플랫폼 회사들이 막 화려하게 앞에 딱 브랜드 달고 가겠지만 그 로봇에 납품하는 부품들은 누구 거야? 이런 거. 굉장히 큰 시장이지 않을까. AI 에이전트를 탑재한 휴머노이드가 노동시장이라든지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되면은, 그리고 그게 가장 가정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빠른 변화일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노동시장 같은 경우. 일단은 단계별로 저는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산업 현장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제일 마지막일 겁니다. 그 산업 현장은 약간 좀 통제돼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예측이 좀 더 가능하고 주어진 태스크가 조금 명확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요번에는 요만큼의 일을 한번 해봐. 그러다가 그럼 다음 일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에서 둘, 둘에서 넷, 넷에서 여덟, 이런 식으로 태스크를 하나하나씩 늘려나가면서 고도화되는 이런 작업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작업장이 어디일까를 열심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부터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틈엔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코스로 가정까지 들어오면 이제 거기가 완결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가정이 왜 맨 마지막이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에 더 각별히 유의해야 돼서,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 가장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고도화되고 또 고도화되고 안전화되고 검증까지 이루어지면 그때 가정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이요, 정말 힘들어요.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몇 가지일 것 같으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제가 할 때마다 계속 생각나요. 뭐야, 계속 나오네? 집안에서는 수많은 일이 벌어져요. 하루 동안 다 달라요. 하루에 밥 3끼 먹잖아요. 그런데 밥의 종류가 다 달라요. 반찬 점심하고 저녁 같이 주면 애들이 화내요. 그리고 뭐 설거지 했으면 빨래 해야지, 빨래 했으면 이제 청소해야지, 청소하고 나면 빨래 다 됐으니까 빨래 꺼내갖고 널어야지.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랑 놀아줘야 되지. 막 너무나 많은 일이 순식간에 막 다 벌어집니다. 이거를 다 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맨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지막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고,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산업 현장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산업 현장에서 쓰는 것만으로도 부가가치가 창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어디다 쓸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하나의 힌트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인 공고를 냈을 때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 거기가 들어가면은 환영받으면서 갈 곳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부터 시장성이 있을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일상생활로 들어오는 신호탄이 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보면 저는 간병이라고 보고 있어요. 간병인들 모시기가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아시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벌어질 것이다. 근데 누군가가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단계를 막 몇 단계 뛰어넘고 막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단계가 존재한다. 이 단계를 차근차근 지금 밟아나갈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로봇 하면은 또 디스토피아적인 상상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AI 시대를 좀 완성하고 혁명을 하는 그런 폼팩터로서 이런 휴머노이드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휴머노이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